25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쫓아낸 전처가 천억 산삼밭 주인이라고요? 정선 폐광촌 앞에 멈춰선 검은 벤츠. 명품으로 치장한 시어머니와 내연녀가 비웃으며 내렸습니다. 언니, 여기서도 사람이 살긴 사네요. 난 축사인 줄 알았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50대 중반 여자를 보며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됐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황량한 돌무더기 아래 1000억 원짜리 천종산삼이 잠들어 있다는 걸. 위자료라고 줄 테니 감지덕지해라. 독성 때문에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죽은 땅. 그들은 웃으며 그 땅 문서를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최고급 호텔 무대 위. 바닥에 물을 뒤집어 쓰고 엎드린 초라한 여인. 전 남편 가족은 그녀를 발로 밀며 비웃었습니다. 꺼져, 눈에 띄지 마.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스크린에 그들의 불법 거래 녹음이 터져 나왔고 바닥에 엎드렸던 여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작업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건 최고급 명품 정장. 안녕하십니까? 한성제약 최대 주주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전 남편은 수갑을 찬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도대체 그 산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 식모처럼 살던 여자가 어떻게 재벌 3세 가족을 무릎 꿇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25년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쫓아낸 전처가 1000억짜리 산삼밭 주인이라고요? 정선 폐광촌 앞에 멈춰선 검은 벤츠. 명품으로 치장한 시어머니와 내연녀가 비웃으며 내렸습니다. 언니, 여기서도 사람이 살긴 사네요. 난 축사인 줄 알았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55살 여자를 보며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됐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황량한 돌무더기 아래 1000억 원짜리 천종산삼이 잠들어 있다는 걸. 위자료라고 줄 테니 감지덕지해라. 독성 때문에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죽은 땅. 그들은 웃으며 그 땅 문서를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 최고급 호텔 무대 위. 바닥에 물을 뒤집어 쓰고 엎드린 초라한 여인. 전 남편 가족은 그녀를 발로 밀며 비웃었습니다. 꺼져, 눈에 띄지 마.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스크린에 그들의 불법 거래 녹음이 터져 나왔고 바닥에 엎드렸던 여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작업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건 최고급 명품 정장. 안녕하십니까? 한성제약 최대 주주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전 남편은 수갑을 찬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도대체 그 산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 식모처럼 살던 여자가 어떻게 재벌 3세 가족을 무릎 꿇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건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살이던 나는 31살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한성제약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화려한 결혼식장, 수백 명의 하객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피로 연장. 하지만 나는 그날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시댁 식구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 장미숙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친정이 변변치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남편 강민주는 결혼식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유였죠.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석 달을 못 넘길 거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시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어요.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았는지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아버님을 돌봐야 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갓 시집온 며느리가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드렸습니다. 죽을 쓰고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입가를 닦아드렸죠. 시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내가 몸을 닦아드릴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나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남편 민주는 아버지 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갔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저귀를 단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걸 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백화점 쇼핑과 친구들과의 모임만 다녔습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 외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저녁이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불평했죠. 오늘 국이 좀 짜네. 신경 좀 써. 청소가 덜 됐어. 구석구석 다시 해.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데 세제를 바꿔야겠어.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적과 꾸중만 쏟아졌어요. 남편은 더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어요. 나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밥 언제 나와? 그게 남편이 나에게 하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영화라도 볼까요? 민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혼자 가. 그리고 다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누군가와 주고받는 문자가 보였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죠.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예상한 시아버지의 시안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내가 정성껏 돌본 덕분이었습니다. 석 달이 6개월이 됐고 6개월이 1년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손을 잡고 꼭 쥐는 힘이 점점 강해졌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서랍장이었어요. 나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보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일기장을 낚아챘어요. 함부로 뒤지지 마. 그리고 일기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1년이 2년이 됐고 2년이 5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계약이 있다며 남편이 서류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복잡한 임상 데이터와 거래처 명단이었죠. 정리가 엉망이었어요. 민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다 정리해? 내일까지인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뭘 알아서? 무식한 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몰래 서류를 가져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깨어 있으며 데이터를 분류하고 거래처별로 정리하고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누가 한 거야? 제가 했어요. 민주는 서류를 들고 회사로 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주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밤을 새워 정리했죠. 계약서, 임상 데이터, 재무 보고서. 점점 복잡한 서류들이 쌓여갔어요. 나는 그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한성제약이 중국산 약재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 불법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다는 증거, 성분을 조작한 약품들의 목록. 모두 서류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어요. 나는 그 내용들을 따로 복사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몰랐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시댁에서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죠. 수백 명의 손님들이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화려한 사람들이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전복죽을 저었습니다. 땀이 뻘뻘 흘렀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으로 나와. 손님들한테 인사해야지. 나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따라갔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예요. 새벽부터 음식 준비했답니다.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죠. 얼굴 치장할 시간에 국물이나 젓는 스타일이라 참 복받은 시어머니죠.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내가 차린 뷔페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어머, 이를 어째. 치워야겠네.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제대로 닦아. 손님들 보는 앞에서 흘린 거잖아.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손으로 와인을 닦기 시작했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이런 일에 타고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한참을 닦고 나서야 복도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손등에 묻은 와인 자국이 피처럼 보였죠. 화장실로 향하던 내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부회장님, 그 촌스러운 아줌마 언제 치울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기둥 뒤로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조금만 참아. 아버지 제사만 지나면 바로 내쫓을 거니까. 남편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고개를 내밀었어요. 민준이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45쯤 돼 보이는 여자가 민준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웃고 있었죠.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 둘이 아주 보기 좋구나.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저 부엌대기보다 내가 100배 1000배 낫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25년을 바쳤는데 시어머니마저 불륜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잠시 후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뭐해? 음식 냄새 나니까 손님들 눈에 띄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그 뒤를 따라 붉은 드레스의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고기 맛이 좀 짜던데요. 여자가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양념한 갈비찜을 한 입 씹다 바닥에 뱉었어요. 내 눈앞에서요. 그리고 그 위를 구두굽으로 밟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줌마 요리 실력이 딱 이 정도네요. 어쩐지 부회장님이 집밥을 안 드시더라. 내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사니까 음식 다 싸들고 집에 가서 대기해.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죠. 25년 동안 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짐을 챙겨 파티장을 나서는 내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등 뒤로 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고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25년 26살에 시집와서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23년간 간병했어요.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드렸죠. 그 대가가 이건가요?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25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제사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나는 새벽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절을 올리고 설거지까지 혼자 했어요. 민준과 시어머니는 절 한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윤서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26살에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지 일주일째였죠. 병원에서는 석 달을 못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쓰고 2시간마다 시아버지 몸을 뒤집어 욕창이 생기지 않게 했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고 한 숟가락씩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석 달이 1년이 됐고 1년이 10년이 됐어요. 그렇게 23년이 흘렀죠. 그 긴 세월 동안 남편 민주는 단 한 번도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제약회사 부회장인 민준의 복잡한 임상 서류와 거래처 명단 정리까지 내가 밤새 도맡아 했습니다. 민준이 부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내 뒷바라지 덕분이었죠. 하지만 민준은 그런 나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당신은 무식해서 대화가 안 돼. 민준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민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죠. 1년 전 그날 새벽 시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쁜 숨소리에 잠에서 깬 내가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나는 급히 민준과 시어머니를 깨웠지만 두 사람 모두 귀찮다는 듯 투덜거렸죠. 또 왜 그래? 맨날 그러잖아. 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혼자서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어요.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귀를 가까이 대자 시아버지가 힘겹게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일기장, 돌산 잊지 마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시아버지 손에서 힘이 빠지고 숨이 멎었습니다. 23년을 병상에서 보낸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잡은 손은 아들도 아내도 아닌 며느리의 손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제야 지겨운 약 냄새 안 나겠네. 눈물 한 방울 없이 금고부터 확인하러 갔어요. 그리고 나에게 던진 말, 내가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영감이 일찍 간 거야. 23년을 밤낮 없이 간병했는데 지극정성이 부족하다니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어요. 뺨을 맞은 내가 비틀거렸습니다. 볼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죠. 회상에서 깨어난 나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이 얼얼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와봐. 거실에는 민준과 윤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윤서가 민준의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나를 비웃듯 쳐다봤죠. 나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사도 끝났으니까 말인데 시어머니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어요. 이제 짐 싸서 나가. 내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 들은 말이 현실이 됐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죠. 어머님, 제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알바야? 25년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이제 쓸모 없으니까 나가. 민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5년을 바쳤는데 위자료도 없다니요. 여보, 25년을 살았는데 위자료도 없이 어떡해요? 위자료? 내가 뭘 했다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한 게 전부잖아. 아버지 병수발,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윤서가 옆에서 키득거렸어요. 언니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25년이나 공짜로 살았으면서. 내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와서 25년이나 신세졌으면 됐어. 내 주제에 뭘 더 바라는 거야? 친정까지 모욕하는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민준 회사의 비리 장부가 떠올랐어요. 25년간 서류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었죠. 불법 리베이트, 성분 조작, 탈세 증거. 공개하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지금 폭로하면 나도 같이 망하니까요. 더 큰 복수를 위해 참기로 했죠.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던 방 있지? 윤서 옷방으로 쓸 거니까 오늘 안에 비워. 시아버지를 23년 간병한 그 방을요? 내 연녀의 옷방으로 만든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민준과 윤서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던 화장대를 들어 창문 밖으로 내던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죠. 여보, 이건 제 혼수예요. 혼수? 이 집에 내게 뭐가 있어? 옷장도 이불도 25년간 모은 물건들도 전부 마당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윤서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내 자리니까 빨리 비켜줘요. 호호.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아버지 유품 상자를 뒤져 낡고 곰팡이 핀 일기장 하나를 품에 안았어요. 떠나시기 전 남긴 말, 일기장 돌산,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꼭 지켜야 했죠. 대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청춘을 다 바친 곳이었죠. 그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품속에 일기장이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죠.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일기장 돌산, 그 의미는 몰랐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쫓겨난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온 거였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민준이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폐광촌 돌산 있잖아, 정선에 있는 거.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 쓸모없는 땅이요?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런 걸 샀는지. 그거 저 여자한테 줘버려. 위자료라고 하고. 민준이 피식 웃었어요. 그 땅이요? 독성 때문에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죽은 땅인데. 그러니까 주는 거지. 거기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우리 알 바 아니잖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그리고 이거.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정선에 땅이 있어. 이거 위자료로 줄 테니까 감지덕지해라.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강원도 정선군 어딘가에 있는 산골짜기 땅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뭘 더 바라는 거야? 25년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그 땅이라도 받아가서 귀신이랑 살든 말든 꺼져버려. 시어머니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알아? 공기 맑고 물 좋고. 내 팔자에 그런 데 살아보기나 하겠어?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방금 전 대화를 다 들었으니까요. 죽은 땅이라면서 공기 맑고 물 좋다니. 하지만 나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25년을 살았는데. 됐고 빨리 찍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토지 양도 서류예요. 민준과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죠. 내가 문을 나서자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꼴 좀 봐, 거지 되는 것도 모르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품속에 시아버지 일기장이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나는 정선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시아버지 일기장과 며칠치 옷가지가 전부였죠.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산들이 겹겹이 펼쳐지고 골짜기마다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을 살았던 곳에서 쫓겨나 처음 보는 산골로 가는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정선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주소를 들고 마을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집이 보이지 않았죠.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드디어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황량한 돌무더기였습니다. 무너져가는 흙집 한 채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이게 땅이야?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였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은 땅이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거기 누구야? 돌아보니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이었어요. 여긴 사람 살 데가 아니야. 어서 돌아가. 노인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 여기 주인이에요. 이 땅 양도받았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 땅을 누구한테? 시아버지한테요. 강 회장님 아들이 제 남편이었어요. 노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험상궂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강 회장이라고? 강도진 회장? 네, 아시는 분이세요? 노인이 한참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허석진이야. 이 마을 이장이지. 들어와 얘기 좀 하자. 허석진 노인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어요. 노인이 따뜻한 차를 내려주며 입을 열었죠. 강 회장이 이 땅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남편은 그냥 쓸모없는 땅이라고만 했어요. 허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쓸모없다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40년 전 강 회장이 이 땅을 처음 샀을 때 나도 비웃었어. 독성 때문에 농사도 못 짓는 땅을 왜 사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 땅은 보물이야.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언젠가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나타날 거야.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일기장 돌산 잊지 마라. 나는 품에서 시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곰팡이가 핀 표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1000억의 보물을 지켜줄 거다. 겉으로는 죽은 땅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미네랄이 잠들어 있단다.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믿어라. 이 땅이 너를 살릴 거야. 내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어요. 허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팠어도 정신만은 또렷했어. 그분이 왜 그 땅을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겠네. 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장을 넘기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펼쳐보니 토양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희귀 미네랄 함량 최상급, 게르마늄 농도 국내 최고 수준, 천종 산삼재배 최적지. 시아버지가 40년 전에 맡긴 검사 결과였어요. 내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 말대로였어요. 아버님. 나는 흙을 움켜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불타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것, 희망이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민준이 윤서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이제 거지꼴로 살다 죽겠지.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땅이 1000억의 보물을 품고 있다는 걸.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선 산골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마다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허노인에게 산삼 재배법을 배웠죠. 거칠어진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성제약이 중국산 저가 약재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식약처에 덜미를 잡힌 거였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민준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죠. 민준의 집 거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윤서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민준이 감옥 간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윤서가 손톱을 다듬으며 느릿느릿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전처 있잖아요.
그 여자 이름으로 약초 유통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불법 거래를 그 법인 명의로 돌리면 책임은 전부 그 여자한테 가는 거죠.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차피 그녀는 산골에서 흙이나 파먹고 있을 테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방법밖에 없겠다. 정선에 가서 서류에 도장 받아와야겠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볼게. 오랜만에 며느리 꼴 좀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도로 신설된다는 소문도 있던데 확인해 봐야지. 며칠 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정선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흙먼지를 일으켰죠. 내 허름한 집 마당 앞에 차가 멈췄어요. 차문이 열리고 윤서가 먼저 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 언니 여기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어? 윤서의 비웃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와 민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나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죠. 2년 전 쫓겨날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거지 왕초가 다 됐네. 꼴 좀 봐라. 민준이 혀를 찼어요. 내 말대로 흙이나 파먹고 있었네. 불쌍한 것.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웬일이긴 내 꼴이 궁금해서 왔지. 윤서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내가 말리고 있던 약초 더미를 발견했어요. 하이힐을 신은 발로 약초를 쿡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를 누가 사? 윤서가 약초를 구두로 짓밟았어요.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말린 것들이었습니다. 그거 밟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비웃으며 더 세게 밟았어요. 왜? 어디서 감히 나한테 명령이야? 그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귀한 약초를 왜 밟는 거야? 헌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헌호인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영감은. 꺼져요. 우리 집안일이야. 집안일? 이 땅은 입은 거야. 당신들이 뭔데 여기서 행패야?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영감 시끄러우니까 물러나 있어. 괜히 다쳐. 헌호인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헌호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요? 그래, 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2년 전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이 아프다니. 그래서 말인데 서울에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줄까 해.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약초 유통법인 설립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초 장사법인이야. 내 이름으로 만들어줄게. 우리 회사에다 약초 납품하면 돈 좀 벌 수 있을 거야. 나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거래의 법적 책임은 법인 대표가 진다. 즉,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헌호인을 통해 한성제약이 식약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일부러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그럼 25년 같이 살았는데 정이 있지. 이제라도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윤서와 민준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윤서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무식한 건 약도 없네. 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뭘 이해해?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시어머니가 도장 찍을 곳을 손가락으로 콕콕 짚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도장이 없어서요. 내일 면사무소에서 인감대 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뭐? 도장이 없어? 네, 여기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어요. 민준이 짜증을 냈어요. 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차에 타기 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25년 데리고 살았어도 역시 멍청하긴 매한가지네. 쯧쯧.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헌호인이 다가왔어요. 저 서류 찍으면 안 돼. 저것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알아요, 어르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저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25년 전 그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나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내일 오면 제가 먼저 덫을 놓을 거예요. 헌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저들은 몰랐습니다. 사냥꾼인 줄 알았던 자신들이 사실은 먹잇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검은색 벤츠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도장 준비했어? 네, 어머님. 면사무소에서 인감대 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죠.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윤서와 민준도 차에서 내려 구경하듯 팔짱을 꼈습니다. 자, 여기 찍어. 나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내 손이 시어머니 명품 가방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찰나 콩알만 한 마이크가 가방 안쪽 주머니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나는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서류를 읽는 척했어요. 어머님, 이거 법인 대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문제 생길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돼. 정말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됐어. 이제 우리 볼일 끝났으니까. 시어머니가 돌아서려는데 윤서가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 안에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시어머니가 내 허름한 집을 쳐다봤습니다. 저런 데서. 에휴, 어쩔 수 없지. 차나 한 잔 내와.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문 틈으로 작은 수신기를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시어머니 가방 속 마이크와 연결된 수신기였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윤서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제 저 여자 이름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럼 불법 약재 유통건 전부 전 며느리 책임이야. 우리는 손 안 대도 돼. 윤서가 키득거렸습니다. 완전 바보네요. 25년 살아도 머리는 안 크나 봐요. 그러게, 역시 무식한 건 약이 없어. 내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들을 게 더 남았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나저나 저 여자 부모 산소 있는 선산 있잖니.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산이요? 그게 왜요? 그것도 우리 민준이 이름으로 돌려놓고 팔아치워 버리자. 돈이 꽤 될 거야. 내 눈이 뒤집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25년 시부모 수발도 모자라 이제는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까지 건드리겠다고요?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뭐야? 부엌에서 뭐 깨지는 소리 났는데. 나는 재빨리 이어폰을 빼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손이 미끄러져서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즉, 25년 데리고 살았어도 역시 멍청하긴 매한가지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차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간다. 그들이 문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서류 올 거야. 그때마다 도장 찍어서 보내. 알았어?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차에 올라탔어요. 벤츠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나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2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나는 혼자서 제사를 지내왔죠.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 흔적이 그 선산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나는 진흙탕이 된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은 내 인생, 내 부모님 묘소까지 반드시 갚아주마.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달렸죠.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폭우가 그치고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발 아래로 천길 낭떠러지가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어요. 나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정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산삼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뿌리의 산삼이 바위 틈 사이사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뿌리가 사람 팔뚝만큼 굵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헌호인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땅을 보물이라고 했다는 것, 천종 산삼 재배 최적지라던 토양 검사 결과서.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산에 1000억 가치의 산삼이 숨어 있다는 걸. 아버님, 나는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땅이 1000억의 보물을 품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이었죠. 한참을 울다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산삼을 지금 당장 캐면 안 됩니다. 소문이 나면 저들이 달려들 테니까요. 나는 산삼 군락지 위치를 머릿속에 새기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헌호인 집 앞에 도착하자 노인이 달려나왔습니다. 이 빗속에 어딜 간 거야? 온몸이 흠뻑 젖었잖아. 나는 헌호인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내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복수요. 그날 밤 나와 헌호인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녹음된 증거들을 정리하고 시아버지가 남긴 회사 비리 자료들을 하나씩 조립했어요. 며칠 후 나는 산에서 캔 약초 일부를 헌호인을 통해 서울로 보냈습니다. 강남의 한 한의원에 납품한 거였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선 산골에서 온 약초가 효험이 대단하다고요. 재벌 부인들 사이에서 명약이라는 말이 돌았죠. 한편 서울에서는 민준이 내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불법 약재를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언제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가 끝난 거였죠.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될 줄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선 산골에서 나온 약초가 강남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재벌 부인들 사이에서 정선 할머니 약초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죠.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 불면증이 나았다,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는 그 소문을 이용했어요. 헌오인을 통해 서울의 정재계 인사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죠. 박 회장님이 보내신 겁니다. 헌오인이 명함을 내밀 때마다 상대방의 눈이 커졌어요. 박 회장 얼굴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인물. 하지만 그가 보낸 약초의 효험은 확실했죠. 나는 25년간 기록해온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욕과 학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내용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죠. 재벌가 며느리 학대 의혹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선 땅에 1,000억짜리 산삼이 있대요. 소문이 퍼지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뭐? 그 죽은 땅에 산삼이 있다고? 어머니,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에요. 위자료로 줬으니까 법적으로 저 여자 거잖아요. 법적으로?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준 거니까 우리 거야.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땅 양도 계약이 무효라고요. 하지만 법원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정당한 절차로 양도된 토지입니다. 원고 측 패소.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느 날 밤 검은 승합차 2대가 정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험상궂은 남자들이었어요. 야, 저기가 그 집이래. 그들이 내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대문에 붙은 표지판 때문이었죠. 국가 지정 약초 보호구역, 무단 침입 시 처벌. 내가 미리 손을 쓴 거였어요. 천종산 3군락지를 문화재청에 신고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죠. 남자들이 멈칫거리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몰려왔습니다. 헌오인이 앞장서서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깡패들이 와. 당장 꺼져. 남자들은 욕을 내뱉으며 물러났어요. 시어머니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가 직접 정선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내가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윤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감옥 가기 싫으면 땅 내놓으라고. 어차피 언니 이름으로 된 불법 유통 서류 다 있어. 우리가 고발하면 언니가 감옥 가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약초만 다듬었어요. 야, 대답해. 윤서가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내 고개가 옆으로 꺾였죠. 땅 내놔, 이 거지년아. 윤서가 또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됐어요.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다 찍혔으니까요. 나는 처마 밑을 가리켰어요. 작은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사색이 됐죠. 이게 뭐야? 증거예요.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윤서가 카메라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헌오인이 나타나 막았습니다. 이미 서버에 저장됐어. 부숴봤자 소용없다고. 윤서는 이를 악물고 돌아갔어요.
차에 타면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끝까지 두고 보자고. 그 무렵 한성제약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민준이 재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채권을 사는 거야? 그게 박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박 회장? 그게 누군데? 저희도 모릅니다.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대리인만 나타나서 거래하고 사라집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회사 목을 조이고 있었어요. 윤서가 나섰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볼게. 박 회장이 누군지. 윤서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박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윤서가 잔뜩 차려입고 도착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박 회장이 아니라 비서였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바쁘셔서 직접 만나실 수 없답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한성제약 부회장 부인이야. 비서가 차갑게 웃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만나시는 겁니다. 윤서는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거였어요. 그 무렵 민준도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선 할머니라고 불리는 약초 명인의 소문을 들은 거였죠. 그 할머니가 진짜 약초 전문가래. 우리 회사에 데려오면 대박이야. 민준은 부하 직원을 정선으로 보냈습니다. 정선 할머니를 포섭하라고요. 하지만 민준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정선 할머니가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걸. 나는 일부러 더 초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흑투성이 손으로 약초를 다듬었어요. 적들이 보기에 완전히 무너진 여자처럼 보이게요. 저 여자는 거의 끝났어. 조금만 더 밀면 돼. 민준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요. 그 시각 정선 산골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헌호인이 물었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윤서 씨 얼굴이 볼만했다더군요. 헌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제 슬슬 조여야겠네. 시어머니가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더군.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나는 창밖의 산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산자락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죠. 저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헌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사냥감을 몰아넣을 시간이 됐군.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정선 땅만 빼앗으면 다 해결돼. 그 땅만 있으면.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는 사냥감이 사실은 사냥꾼이라는 걸.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선 땅 압류됐다고? 네, 어머님. 법원에서 나온 서류예요. 이제 저 땅은 우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천억이야, 수천억. 드디어 우리 거라고. 하지만 그 서류는 가짜였어요. 내가 일부러 흘린 미끼였죠.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른 채 기뻐했습니다. 이참에 약혼식도 제대로 하자. 윤서야, 내가 이 집안 며느리 되는 거 세상에 알려야지. 윤서가 민준의 팔을 끼며 웃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이거 3억짜리야. 약혼 선물. 윤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내가 곧 구속될 거라는 가짜 정보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들 뜻대로 되고 있다고 착각했죠.
그 무렵 정선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백년 천종 산삼 자선 경매 현수막이 마을 회관에 걸렸어요. 헌호인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산삼을 경매에 내놓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미끼예요. 저들을 끌어들이려고요. 끌어들여서 어쩔 건데? 내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거예요. 사과할 기회요. 헌호인이 피식 웃었어요. 사과할 것 같아? 안 하겠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경매 소식은 금세 서울까지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죠. 뭐? 백년 산삼을 경매한다고? 그 땅에서? 네, 어머님. 정선에서 자선 경매를 연대요. 엄청난 부자들이 다 몰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눈이 번뜩였어요. 가야지. 가서 그 산삼이 원래 우리 거라고 못 박아야 해. 경매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상류층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부인들, 명품 시계를 찬 회장들, 돈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 한 구석에서 나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민준, 윤서가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머, 저거 봐. 저 여자 아니야? 민준과 윤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여기서 또 설거지나 하고 있니? 팔자 어디 안 간다더니 진짜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샴페인 잔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일부러 샴페인을 자신의 구두에 쏟았습니다. 어머, 내 구두에 샴페인이 튀었네. 윤서가 발을 쭉 내밀었어요. 언니, 엎드려서라도 닦아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끝으로 윤서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구두를 다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멈출게요. 시어머니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 25년 동안 당한 거 다 용서할게요. 지금 사과하면요.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식모 주제에. 민준이 나를 발로 밀쳤어요. 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쟁반이 굴러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꺼져, 눈에 띄지 마.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경매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희 한성제약에서 특별히 준비한 물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산삼처럼 생긴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죠. 중국산 인삼을 가공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정선 땅에서 나온 진짜 천종 산삼입니다. 시작가 1억.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어요. 박 회장, 얼굴 없는 전설. 모두가 그가 누군지 궁금해했죠. 박 회장님께서 오늘 이 경매장을 통째로 빌리셨습니다.
경매 수입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실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박 회장이 누구야? 우리 채권 사들인 그자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아무도 몰라요. 윤서가 비서에게 다가갔어요. 박 회장님 어디 계세요?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비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은 특정 인물들과는 만나지 않으십니다. 윤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문전박대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눈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내가 들어왔어요. 분풀이 대상을 찾은 거였죠.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같은 년은 이런데 올 급이 아니야. 꺼져. 시어머니가 나를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밀쳤어요. 나는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거품 무실 텐데 아껴두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저런 못된 것, 거품은 내가 물 거야. 연회장 안에서 민준과 윤서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폭풍 전 가장 낮은 곳에서 칼날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2주일 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한성제약 신제품 천종 3골드 런칭쇼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가 빛나고 있었죠. 민준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한성제약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선골에서 직접 공수한 최상급 약재로 만든 천종 3골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윤서가 앞줄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서 누군가가 끌려 나왔어요.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나였어요. 민준이 내 어깨를 잡고 기자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원재료 공급자입니다. 정선 산골에서 약초를 캐는 분이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준이 비웃듯 말을 이었어요. 사실상 원재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속셈이었죠. 이 할머니가 우리 원재료를 위해 산골에서 약초를 보내주시죠. 덕분에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마이크를 잡더니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25년간 우리 집에서 먹고 자던 사람이에요. 배운 게 몸 쓰는 것뿐이라 우리가 산골로 보내서 일자리를 마련해줬죠. 저희 집안의 자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내 거친 손과 남루한 행색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기자님들께 인사해. 내가 직접 약촉했다고.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내 등을 밀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렸죠. 그때 윤서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손에 얼음물이 담긴 유리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땀이 많이 나셨네. 시원하게 한 잔 드세요. 윤서가 나에게 물을 주는 척하며 내 머리 위로 얼음물을 쏟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죠. 분수 좀 알아, 이거지야. 장내가 술렁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기자 한 명이 나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직접 캔 거 맞나요? 정말 산삼이에요? 내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민준이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이분은 말 주변이 없어서요.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민준이 나를 밀쳤어요. 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무대에 울렸죠. 아이고, 눈치 없이 왜 거기 서 있어? 꺼져.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내 손 위로 침을 뱉었어요. 이게 내 자리야.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어요. 내 가장 비참한 모습이 수백 장의 사진으로 찍혔죠. 민준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려한 음악과 함께 제품 홍보 영상이 시작될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뭐야?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3초 후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나온 건 제품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 폐광촌 돌산 있지? 거기로 보내버려. 독성 때문에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죽은 땅이니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전처 이름으로 약초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법적 책임을 그 여자에게 떠넘기자. 이번엔 윤서의 목소리였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국산 약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어차피 아무도 몰라. 민준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어요.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야? 불법 거래 녹음 아니야?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장면, 나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장면, 25년간 쌓인 학대의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졌죠. 제대로 밥값은 하냐?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내가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영감이 일찍 갔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온갖 욕설과 모욕이 호텔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카메라가 시어머니와 민준을 향했습니다. 저게 사실입니까? 전 며느리 학대 의혹에 대해 해명하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거 조작이야, 가짜라고. 그때 호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슴에 식약처 조사관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검찰 수사관들도 보였죠. 강민준 부회장,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분 조작 명예 도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준의 다리가 풀렸어요. 수사관들이 민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찰칵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아들한테 손대지 마. 윤서는 이미 출구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수사관에게 막혔죠. 주윤서 씨, 공범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누가 꾸민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은 묵묵히 민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윤서는 수갑이 채워지면서 얼굴이 사색이 됐죠.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비겁한 변명을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나였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빛이 빛났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끌려가고 윤서가 수갑을 차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상황,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때 호텔 정문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는 변호사 군단이었어요. 그들이 일렬로 무대 앞에 섰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야? 변호사 같은데.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변호사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성제약의 최대 주주이신 박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박 회장, 그 이름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무대 한 구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나는 작업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낡은 작업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작업복 안에서 드러난 건 최고급 명품 정장이었습니다. 어깨선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검은색 재킷,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조용한 볼륨에 울렸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성제약의 최대 주주 박 회장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제 본명은 박수진입니다. 순간 호텔 볼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민준이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내가 박 회장이라고. 나는 민준을 향해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강민준 씨. 나는 민준 앞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당신이 쓰레기라고 던져준 그 폐광촌 돌산 있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땅이 사실은 1,000억 원 가치의 천종산삼 군락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나는 손을 들었어요. 변호사 한 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작은 유리 상자를 들고 있었죠. 국가공인 산삼 감정사 김영호입니다. 감정사가 유리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황금빛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령 100년이 넘은 천종산삼입니다. 감정가 1억 원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선 땅에는 이런 산삼이 수백 뿌리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죠. 시어머니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00억이라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기억나세요? 그 땅을 저한테 주면서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어요. 독성 때문에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죽은 땅이니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땅에서 1,000억짜리 산삼이 나왔네요. 아이러니하죠? 시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식모, 2년 전 며느리, 그게 제 이름이었죠.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돌아서서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25년 동안 시아버님 똥 기저귀 치우던 박수진은 죽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직접 죽였잖아요.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이 발악했어요. 거짓말이야. 넌 무식한 식모잖아.
어떻게 내가 박 회장이야? 경찰 2명이 민준을 제압했습니다. 민준이 비명을 질렀어요. 나 이거나.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 강도진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어요. 강도진 민준의 아버지이자 내 시아버지였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강도진은 정선 땅의 모든 권리를 며느리 박수진에게 양도한다.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 또한 박수진의 것이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위조야. 영감이 그런 걸 쓸 리가 없어.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법원 공증을 받은 문서입니다. 위조 여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시아버님은 아셨어요. 이 집안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남기신 거예요. 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제야 당신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때 윤서가 수갑을 찬 채로 소리쳤어요. 나는 몰랐어요. 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시킨 거예요. 나는 윤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서가 뒷걸음질 쳤어요. 그 바람에 들고 있던 명품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명품백을 내려다봤어요. 이 가방 기억나요? 윤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시아버님 간병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제 방에서 가져갔죠. 나는 명품백을 밟았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가방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돌려받을게요. 명품백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품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나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었어요. 25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000억 원의 주인 한성제약의 최대 주주 박 회장이었어요. 민준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누구세요? 전 몰라요. 민준의 비명이 호텔 볼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무대를 내려왔어요. 변호사들이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 회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성제약을 인수하실 건가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을 뿐이에요. 호텔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쳤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1년 후 한성제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이 세워졌어요. 수진 메디컬. 정선골에서 시작한 작은 약초가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로 다시 태어난 거였죠. 나는 회장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뉴스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민준의 얼굴이 떴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전 한성제약 부회장 강민준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분 조작, 명예 도용, 횡령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시각 교도소 독방, 민준이 철창 너머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가 나오고 있었어요. 수진 메디컬 창립 1주년 기념식 장면이었죠. 수진 메디컬의 박수진 회장은 올해 대한민국 최고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진, 수진. 민준이 벽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쿵, 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명이 독방에 울려 퍼졌어요.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이마를 감싸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20년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윤서는 더 비참했어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윤서는 해외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붙잡혔죠. 주윤서 씨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횡령 혐의로 추가 수배 중이에요. 윤서는 결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외국 감옥에 갇혔어요. 명품만 걸치던 여자가 이제는 감옥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어요. 재산도 아들도 명예도 다 사라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정선. 시어머니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정선을 향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그 땅, 나를 내쫓았던 그 산골이었죠. 산길을 헤매던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이 여기 있어.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시어머니가 흙을 한 움큼 입에 넣었어요. 우적 씹었습니다. 맛있어, 1000억짜리 산삼이야. 눈이 풀린 채로 흙을 씹는 모습, 한때 재벌가 안주인이었던 여자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산길에 멈췄어요. 차문이 열리고 내가 내렸습니다. 최고급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구야?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안에는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사탕이에요. 나는 사탕 하나를 시어머니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탕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버린 그 흙바닥에서 평생 당신 죄나 씹어 드세요. 시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수진.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산길에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아직 사탕이 쥐어져 있었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25년 그 긴 세월의 복수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선 산골에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강도진 기념 한방병원.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무료 병원이었습니다. 내가 사비를 털어 지은 거였죠. 개원식 날 나는 병원 현판 앞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헌호인이 내 옆에 섰어요. 잘했어. 도진 형님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개원식이 끝난 후 나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시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식모라고 불리고 2년 전 며느리라고 불렸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버님뿐이었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는 모두가 제 이름을 불러요. 박수진이라고요. 나는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산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헌호인이 산 위로 올라왔어요. 수진아, 내려와. 다들 기다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헌호인이 물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냐? 나는 산자락을 바라봤습니다. 천종산삼이 자라는 그 땅, 시아버지가 지켜준 보물이었죠. 산이 저를 살렸네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2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마을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서울 안 가도 되지. 여기가 내 집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나는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건배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25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 나는 그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수진 메디컬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정선 산삼을 원료로 한 신약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받았어요. 박수진 회장 아시아 최초 세계제약협회 명예회원 선정. 뉴스마다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식모라고 불리던 여자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인이 됐어요.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정선을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밥을 먹고 헌호인과 막걸리를 마셨죠. 수진아, 넌 참 대단해.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수진 회장님, 강민준 수감자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선의 산자락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삼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하늘은 정직한 땀방울을 버리지 않습니다. 25년을 참았습니다. 25년을 버텼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수진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